주식시장이 거품이 한 번 더 붕괴되면서 더 어려운 시기가 한 번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멀리 내다보면은 그때가 뭐 주식 뭐 이런 자산을 싸게 살 기회인데요. 앞으로 한 번 좀 깊은 조정은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초 특히 미국 주식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셨던 한국의 닥터 둠으로 유명하시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시간 참 빠릅니다. 지난달에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5월 초 이번에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또 급락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수님의 경고가 적중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요즘 같은 하락장 아니면 이게 약세장이 언제까지 좀 계속될까요?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반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우리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미국 주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 적정 수준 평가할 때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하는데요. 2,600이면은 이게 가소평가 영역에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S&P 500도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한 3,900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반등은 할 텐데, 그런데 미국 경기든 우리 경기든 이제 경기 확장 국면 끝나고 수축 국면 초기에 들어섰거든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루한 박스권 아니면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바닥 잡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하단 밴드를 S&P 500과 코스피로 한번 잡아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뭐 주가 지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는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뭐 코스피 같으면은 뭐 이번 하단을 제가 2,600 정도로 봤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 좀 반등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뭐 저는 2,40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2,400이요. S&P 500은 한 3,700 이하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S&P 500. 일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과거 상승장을 뒤로 하고 자산 시장에 거물이 낀 거를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해 나가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런 의견에 좀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건전한 조정은 없었어요. 아픈 조정. 주가가 오를 때는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면서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조정보다는 늘 주시장 하락은 우리들한테 고통을 줬죠. 그리고 이런 뭐 조정이 올 뭐 10월까지는 좀 반등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더 어려운 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세계 경제 보면은 뭐 버블 발생했고 각종 자산가에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문제가 한번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고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남은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한 번 더 붕괴되면서 더 어려운 시기가 한 번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멀리 내다보면은 그때가 뭐 주식 뭐 이런 자산을 싸게 살 기회인데요. 앞으로 한 번 좀 깊은 조정은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부동산 버블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뭐 그 케이스 실러 같은 주택 그 지수 가격 지수를 보건 아니면 뭐 모기지론 금리를 보건 최근 이제 20-30년에 볼 수 없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20대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보면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게 2012년 3월에 그 저점을 쳤는데 올 2월까지 통계까지 발표됐는데 무려 119% 올랐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그 무렵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다음에 2007년, 2008년 들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명목 가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높고요.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도 그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택 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고요. 이게 이제 한번 조정을 거쳐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단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런 부동산 버블이 이제 터진다고 하면 금융위기처럼 그런 엄청난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보다도 조금 더 심각할 수가 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 주식시장의 거품이 발생했고요. 예. 2006년에는 부동산 시장, 집값의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식 거품 붕괴되는 과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여기다 부동산 거품까지 두 개가 같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둘 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때보다도 정책 대응 수단이 훨씬 더 미약해요. 예. 예, 그때는 정부 부채가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껏 돈을 쓸 수가 있었죠. 네. 근데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로 굉장히 높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가계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실해졌거든요. 특히 기업 부채가 높아요. 예. 예, 기업 부채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50% 정도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이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 기업 부채가 낮은 그런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39% 정도 됐는데 장기 평균이 50%가 너무 높거든요. 네. 과거 보면 미국 기업 부채가 뭐 48, 50% 가면은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금리가 많이 좀 앞으로 몇 번 올리겠습니다만은 뭐 이기가 오더라도 금리가 내릴 여지가 없고요. 금리가 내리고 돈을 푼다고 해도 과거처럼 자산 가격이 안 오르고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납니다. 네. 예, 그래서 어쩜 내년에 올 경기 침체는 2008년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진 로저스를 꼭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진 로저스가 최근에 그 책 두 권 내면서 예. 자기 평생 보지 못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내년엔 상당히 어려운 시기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를 잡는 데 실패했고 예. 늦게 대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꿈을 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연준을 못 믿겠다 이런 시각도 팽배하거든요. 사실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예. 뭐 작년 3분기 이전까지는 인플레 뭐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말라. 예. 예, 그런데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예.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올랐습니다, 물가가. 예, 현재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저는 미국 물가가 뭐 당장 5월부터는 7% 후반으로 떨어지고요. 예. 연말 가서는 한 4.5% 안팎으로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리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요. 아. 예, 그리고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국제 유가도 뭐 거의 저는 고점 무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배럴당 110달러까지 갔었는데요. 예, 그게 고점이 아니었을까. 예. 지금 뭐 100에서 110달러 안팎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유가도 세계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니까 원유 수요도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은 갈수록 좀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다. 근데 저는 앞으로 걱정할 게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이 지금 주식시장에 하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올 3분기 후반 4분기로 가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조금 이야기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가 이제 좀 본격화 된다면 보통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이제 예. 좀 취약한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게 앞으로 더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저 무디스에서 작성하는 회사채 BBB 등급이 있어요. 예. 이게 금리가 최근에 한 5.2%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게 2000년, 2020년, 예. 예,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그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미국의 회사채 발행, 금융회사에 돈 빌린 게 GDP 대비 50% 예, 거의 사상 맞습니다. 최고치거든요.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앞으로 기업들이 예,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회사가 어려운 기업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뭐 자금 조달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버블 붕괴, 특히 자산시장, 주식과 부동산, 채권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버블이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벌어질 수 있다. 가능성 차원에서 경고를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위기에 시장이 모두 붕괴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참 쉽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채권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채권 시장에서 큰 버블이 발생했다 붕괴됐죠.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2020년 2월 달에
0.5%까지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3.1%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예를 들어서 또 우리나라도 3년 국채 수익률이 현재 대표님 시장금리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게 2020년에 0.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2%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채권 가격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후배들과 채권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를 보면은 뭐 지난 2년간 굉장히 힘들었다고 네. 그러는데요. 예, 저는 그 후배들 보면은 이제 너네들이 웃을 일이 올 것이다. 앞으로 금리 떨어질 거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내년에 경기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저는 장기 금리부터 먼저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미 연준이 금리를 몇 퍼센트 뭐 빅스텝을 한다.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얼마 몇 퍼센트 포인트 올린다. 그런 것보다는요. 10년 국제 수익률을 보거든요. 예, 10년. 예, 그런데 10년 국제 수익률이 얼마 전에 3.4%까지 올랐다가 예. 지금 뭐 3.23%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3.4%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네.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은 우리 명목 GDP 성장률보다 좀 낮게 형성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잠재 명목 GDP 성장률 추정해 보면은 3% 정도 나와요. 10년 국제 수익률 적정 수준은 3%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위까지 올라왔고 더구나 장기 금리는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예. 저는 내년에 경제 성장을 많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10년 국제 수익률은 조만간 하락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사야 된다. 경기 국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실 현재 국민을 대표적으로 보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요. 그 2020년 5월부터 올 2월까지는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근데 3월 보니까 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행지수가 작년 7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동행지수 꺾이는 게 아마 추세일 겁니다. 예. 근데 동행지수가 한 번 꺾이면요. 예, 지난 11번 순환에서 평균 19개월 정도 꺾였습니다. 예. 최소한 1년 앞으로 꺾일 거라는 거죠. 뭐 경기가 둔화되면은 저는 장기 금리는 미리서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은 채권 투자하는 시기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은 뭐 작년부터 제가 좀 비중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예, 제가 주가를 볼 때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뭐 다른 지표도 보지만은. 예. 근데 작년 4월에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개가 주식이 그 다음에 주인 일평균 수출 금액이 앞서갑니다. 좀 개가 뒷걸음질 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주식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로 수출은 증가하고 주가는 한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소평가 영향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가 이제 수축 국면 들어선 것 보면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에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리고 10월 무렵에 10월 무렵에 박스권 상단 한번 갔다가 예. 그리고 내년 경기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주식 비중은 단기적으로 좀 늘려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저 채권 투자는 거의 안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안 하시죠. 예.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것도 거의 다 간접 투자거든요. 예. 간접 투자.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거 경기 둔화 국면에 뭐 채권 투자도 한번 하면서 채권을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거시경제 흐름, 경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금리라는 것은 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거시경제 흐름도 공부하면서 채권에 약간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국채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전문 네. 딜러들이 큰 손으로 거래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살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국채 3%짜리 받나 사실 예적금 드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하이힐드 쪽인 5에서 6% 정도의 금리를 주는 그런 회사채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기업이 경기가 극단적인 침체에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기업이 굉장히 차별화는 심화됐죠. 그런데 그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2,500개 대상 기업으로 조사해 보니까 물론
중소기업, 어려운 영세기업이겠습니다만 39%가 이자 보상별이 1 미만이거든요. 예, 이자도 못 갚는 예. 회사가. 영업이익이라도 이자도 못 갚는다는 예. 거죠. 예,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요. 예,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저는 기업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정부하고 은행 그 채권단들이 어떤 기업들을 구조조정 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내년은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금리는 낮더라도 예, 국채 같은 거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